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오늘 신통방통은 북한 발사체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첫 군사 정찰 위성을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발사하겠다고 통보를 하긴 했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29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입니다. 이 발사체는 북한이 지난달 완성됐다고 발표한 군사정찰 위성 1호기로 추정됩니다.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이 쏜 발사체의 고도와 속도, 비행거리 등 정확한 지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에 따르면 발사체는 전북 군산 인근 어청도 서쪽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비정상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군은 발사체가 낙하 예고 지점에 못 가서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며 북한 우주 발사체가 공중 폭발하거나 해상에 추락하는 등 발사 과정 전반이 실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북한 당국은 오늘 발사체 발사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첫 군사정찰 위성을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발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는데요. 일단 로켓 낙하 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위성 덮개 낙하 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을 지목했습니다.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찰 위성을 통해 미국의 군사 행동을 실시간 추적, 감시, 판별하겠다고 말했는데 자위적 조치라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10번째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신형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지 50여일 만에 다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북한이 마지막으로 위성을 발사한 건 7년 전인 광명성 4호였습니다. 이번 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취재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서 확인해 보죠. 황민지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2016년 2월 7일 광명성 4호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며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린 건 이번이 6번째입니다. 이 중 1998년 8월 광명성 1호 위성, 2009년 4월 광명성 2호, 2012년 4월 광명성 3호는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2호기와 2016년 2월 광명성 4호 위성은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광명성 4호 발사 당시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의 위성 발사를 통보하고 닷새 만에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당시 북한은 광명성 발사체에 위성을 실어 발사했는데요. 이번에 발사하는 로켓에는 전자광학 탑재체를 사용하는 군사 정찰 위성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사체 기술이 2012년 발사된 은하 3호나 2016년 쏘아 올린 광명성 4호보다는 성능이 향상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사체의 낙하 지점이 3호와 4호 때보다 더 먼 거리로 설정돼 1, 2단 추진체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고대로라면 서해 동창리에서 쏘아 올린 발사체 1단 추진체는 충남 대천항에서 230에서 330km 서쪽 공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체는 다시 남쪽으로 날다가 제주 서쪽 270에서 330여 km 공해상에 위성보호 덮개인 페어링을 떨어뜨리고 2단 추진체는 필리핀 루손섬 동쪽 약 700에서 1000km 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해외 민간 발사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광명성 4호 발사 직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최고수의 대북 제재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번에도 강화된 대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군 당국다 그리고 정부도 긴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취재기자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최현영 기자, 자, 대통령실이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언론공지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필요에 따라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초 NSC 소집을 검토했으나 북한의 발사체 발사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다는 1차 평가가 공유되면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NSC를 소집하는 쪽으로 변경됐습니다. 안보 상황 점검 회의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2차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부서 비서관과 국방부,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요구했지만 북한은 끝내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발령했다가 해제하는 등 초비상 상태였습니다. 조금 전 오전 8시쯤엔 기시다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 발사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 소식 변재현 기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6시 반쯤 지자체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을 통해 오키나와 현에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이어 30분 뒤인 오전 7시 4분쯤엔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일본에 날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금 전인 오전 8시쯤 기시다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 발사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판단되는 물체가 발사됐다며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고 상세한 내용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일본 방위성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발사됐다며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등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라고 일본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취재 기자들에게 물어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북한의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 북한도 인정한 겁니다. 양호 위원님, 예. 실패했다라는 것을. 예, 북한은 지금 이 그 발사체를 천리마 1형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지금 발사체 제가 사진을 보지 않아서 이게 어떤 것인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은요. 네. 예,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 발사체들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무리 뭐 이것을 우주 발사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발사를 통해서 탄도 미사일의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다 얻어낼 수 있습니다. 네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우주 발사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요. 아마 지금 이번 발사 실패가 보니까 1단을 이제 분리를 한 다음에 네. 2단을 이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2단이 점화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 상태로 그래서 추락을 했고 결국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저 화면에서도 아마 얘기를 했겠습니다만은 이 1단 그 추진체가 떨어지는 지역과 그다음에 페어링이 떨어지는 지역이 우리 서해상 쪽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요. 2단 점화를 못했기 때문에 1단 페어링이 떨어지는 그쪽 지점에 위성이 거의 2단이 결합된 채로 그대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말은 지금 우리 군은 빨리 지금 그쪽 수거를 지역으로 해야 되는? 가서 수거를 하면은 곧바로 위성까지도 곧바로 수거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좀 그만큼 더 우리 군이라든가 뭐 혹은 우리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뭐 미국과 일본 도움 다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빨리 인양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인양 작업도 빨리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네. 어떤 그 위성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예. 기회가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지금 이제 곧바로 2차 발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뭐 곧바로 쏘진 못하겠죠. 왜냐하면 왜 실패를 했는지 그렇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만은 지금 북한이 2차 발사를 곧바로 얘기하는 상황을 봐서는 지난번에 로켓을 조립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실패를 대비를 해서 네. 인공위성도 여분을 만들어 놓고 로켓도
아마 충분히 여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겠나. 뭐 일단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2차 발사를 예고하긴 했습니다만 뭐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려울 테고 뭐 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근데 하지만은 지금 북한이 그 6월 11일 0시, 그러니까 정확히는 6월 10일까지죠. 그때까지 발사 기간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그 안에 하려고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죠. 자, 그리고 지금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는 개최를 했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일단 NSC 상임위원회가 진행 중이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NSC는 추가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고 있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2주 전이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발사체 현지 지도 모습을 공개하면서 발사체 성공에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요.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과거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총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 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돌아보셨습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 악당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발악적으로 가중될수록 더욱 당당히 더욱 공세적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비상설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의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하셨습니다. 자,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발사체가 전북 군산 인근 어촌도 서쪽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비정상 낙하했다고 합니다. 실패한 건데요. 북한도 이제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이 뭐 아직 좀 못 미친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도 있지만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발사 시점입니다. 시점. 예,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원래 이제 북한이 연초에 얘기할 때 4월 발사를 예고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은 이 발사 시기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함부로 언제 발사하겠다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변수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북한이 늘상 그런 것이 이런 발사들을 정치 일정과 내부 정치 일정과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무리하게 어쨌거나 강행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 4월 발사 못하니까 김정은 우주개발국 가서 거기서 현지 지도하면서 사진 찍고요. 네. 자 5월에도 발사를 못하니까 방금 아까 나왔던 사진 딸 데리고 가서 또 이제 위성 앞에서 또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그게 5월 19일 보도였을 겁니다. 아마 저 보도가. 네.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립을 해서 발사 준비를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하면 2주에서 3주가 걸립니다. 근데 지금 거의 지금 2주가 되지도 않아서 거의 2주가 거의 딱 차자마자 곧바로 발사를 한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북한이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급하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건 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어쨌거나 마음이 급하니까 계속 개발진에서 저걸 하는 거죠. 빨리 준비하고 빨리 쏘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마 개발진 내에서는 이거 좀 신중하게 가자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야 실패해도 좋으니까 무조건 쏴라라고 해서 저렇게 강행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발사를 이렇게 서둘러서 발사하는 것이 과연 발사를 위한 것인지 네. 아니면 자신들의 다른 어떤 어젠다를 위한 것인지 좀 이렇게 소위 전후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최근에 북한의 어떤 무기 체계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사실 약간 그 뭐라고 그럴까 이상과 능력 간의 괴리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개발진들이 지금 쫓아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김정은은 계속 독촉하고 네. 이런 좀 모습들이 일부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분석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마 긴급 재난 문자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게 오발령이었다라는 또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렇죠. 아침 6시 41분에 이제 뭐 B하고 휴대전화로 맞습니다. 그 발령이 예. 있었더군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곧바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또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발령이다 그러는데 아마 그런 뭐 시스템상의 그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서울 상공으로 날아오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는 이제 저 백령도 부근으로 해서 서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였는데 그 아마 이 시스템상의 문제로 그런 발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이제 오발 예. 말씀하셨죠.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것이요. 저는 이걸 오발령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위협을 강화하는 행동, 그것도 보통 동쪽이나 서쪽이 아니라 남쪽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동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다 발령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 근데 다만 지금 내용이나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요. 저는 서울시 이번 조치 굉장히 잘한 조치고 잘했다. 칭찬해야 되는 일이라고 되려 생각을 하고요. 되려 이것을 발령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발령을 하고 그리고 그걸 행정안전부가 바로 잡고 그리고 또 서울시가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서 해제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오발령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웠던 출근길에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을 텐데 더 혼란을 야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지금 양욱 위원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하지만 해야 된다는 지적이었고 전쟁 나면요 이것보다 더 혼란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결기를 보여야 북한이 하는 행동들에 하나하나 우리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고 되려 차분하게 갈 수 있다. 지금부터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되려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까, 양욱 위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저는 지금 정부 대응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분하게 이런 상황들을 봤고요. 물론 뭐 지금 방금 오발령이라고 말씀하셔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가 정상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가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자, 북한 추가 발사 반드시 할 겁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 사실 이걸 무슨 뭐 격추하고 뭐하고 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 만약에 대한민국의 해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요격을 하거나 하는 임무들은 우리 군이 잘 수행해야 될 거고 자 이렇게 발사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 그다음에 추가 발사가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외교라든가 기타 뭐 경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들 지금 계속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그래서 더 북한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몰아넣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발사체 발사 속보 소식 좀 전해드렸고요. 양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양욱 위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치권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로 시계를 좀 돌려볼 텐데요. 어제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MBC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MBC 노조가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어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이 사안 정도가 MBC를 압수수색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MBC를 압박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것이 MBC에 대한 압박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개인 기자의 혐의에 대한 증거물을 발견하러 온 겁니다. 영장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론 탄압, MBC 탄압으로 몰아가는 건 좀 과장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동훈 장관의 그쪽 본부장님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한동훈 말을 장관이 못해서가 아니고 아니라면 기자가 그런 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정도 답변할 말은 내용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우선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주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저는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자, MBC를 압수수색, 그러니까 MBC 기자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어제 사무실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MBC 기자도 관여했다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김광수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거고요. 이제 뭐 MBC 입장에서는 이거 충분히 이제 기자로서 어떤 개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압수수색까지 하느냐 이제 불만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수사 대상은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청문회 당시 제출했던 인사청문 요청안에 포함된 이제 서류가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주민등록 초본이랄지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왜 유출되는 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MBC의 임 기자가 연관돼 있더라. 이제 그런 정황을 파악한 걸 보여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국회 사무처 의원과 가서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했고 또 임 기자로부터 MBC 임 기자로부터 이제 다른 또 뭐 인터넷 관련 언론 단체에
흘러들어갔다 이런 뭐 단서를 잡고 있는 걸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언론기관을 상대로 하는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네. 이거 과잉이냐 아니냐 아니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있었던 네. 이제 그런 말과 관련된 것을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그 기자가 바로 이 임 기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보복 수사가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민주당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점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라는 이유는 왜 이런 얘기 왜 나올까요? 그 한동훈 장관은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그 장관입니다. 근데 늘 형사 사건 관련해서 본인이든 아니면 정치적인 사건이든 간에 네. 정치적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저는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 이 언론사와 이 검찰 특히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그 언론사가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당면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해서 왜 이 민주당을 걸고 넘어지는지 이건 좀 불순한 의도가 있다 생각합니다. 뭐 의도는 있겠. 네, 예, 무엇보다도 지금 이것은 개인 기자에 대한 그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방송사에 대한 압수수색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언론사에서 이야기하듯이 한동훈이 아니었다면 MBC가 아니었다면 이걸 뒤집어 보면요. 그런 경우가 만약에 TV조선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끄덕끄덕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또 수긍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 제기는 당연한 당사자로서의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강서구 구의원인 김민석 씨라는 사람이 고발을 해서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김민석 씨가 받았다는 그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네. 이것이 사실은 서모 씨라는 사람한테 받았다고 하는데 네. 서모 씨라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혹시 연관돼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서모 씨라는 사람이 민주당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건 이제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서모 씨라는 사람이 한 인터넷 매체에 근무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서 지금 민주당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니까 이 김민석 그 강서 구의원한테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혹시 민주당과 진짜 무슨 서모 씨가 자기 주장대로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MBC 기자가 설령 그런 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취재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남한테 전달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취재 목적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된다. 이렇게 한동훈 말씀드릴 수 장관이 국민의힘당의 그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일단은 그 기자 자체가 언론 활동의 과정에서 지금 이 연관돼 있는 연장선상에서 이게 볼 수 있는 거고 민주당하고 관계는 특별히 지금 아직 더 조사를 해봐야 확정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수사 가이드라인을 뭐 제시하는 것처럼 하는 이 장관의 발언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MBC의 임모 기자가 국회의원과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어떤 그 자료를 받아서 그걸 본인이 취재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당시 열린공감 TV 과거 그리고 지금의 덥탐사에게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유출됐다. 그래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상황을 좀 봐야 되고.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취재할 때 저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과나 여기서 주더라도요. 아마 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문건에 그 이름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이런 것들은 다 가리고서 제기합니다. 뭐 000 뭐 이렇게 하고서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다 통째로 해서 뭐 어떤 특정 누군가 유튜브 뭐 하는 그 기자가 그걸 뭐 한동훈 장관 자택을 찾아가도록 만든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한동훈 장관이 하고 뭐 거래를 했던 사람을 뭐 찾아가서 뭐 이런저런 뭐 압박을 가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이게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15년 전쯤에 주택을 사고 판 일이 있었는데 15년 전에 뭐 주택을 저한테 산 분의 인적 사항 같은 건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인터넷 편향된 인터넷 유튜브에서 그분을 계속 찾아가서 괴롭히고 도대체 저도 모르는 이런 인적 사항을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언론계의 뭐 상례라든가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자, 저렇게 악용이 됐다면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장동훈 의원님?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한동훈 장관은 장관으로서 아니면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피해 당사자로서 네.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야당은 항상 야당에 대한 수사가 있으면 야당 탄압, 또 언론에 대한 수사가 있으면 언론 탄압 그러는데 저는 범죄가 있으면 처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수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런 수사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디까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네. 마치 압수수색을 나가면 검찰이 자기들이 무슨 압수수색 영장 자기들이 써가지고 가서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모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든 아니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든 뭐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이든 아마 법원에서도 그런 압수수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는 것은 이 범죄가 그만큼 가볍지 않다고 하는 것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관련된 그 압수수색을 했다면 범죄의 연관성도 법원에서는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과잉 수사냐, 언론 탄압이냐 말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을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반응했을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당이 뭐라고 과잉 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채널A 수사에서 했던 입장하고는 굉장히 다르시네요. 민주당은 우선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신정훈 의원님, 한동훈 장관 발언. 엄정한 수사 그리고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떤 여야를 막론하에 어떤 사람도 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네. 지금 사법의 영역에서 가장 그 영향력이 큰 분입니다. 특정 사안, 특히 본인하고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문제는 수사팀에 맡겨두는 것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이지 여당 의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아닌 사람이 이 수사에 그 소위 말해서 총괄 지휘, 그러니까 포괄적 지휘를 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수사에 직접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또 민주당의 관여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원당치 못하다 생각하고요. 법무부 장관이기 이전에 피해 당사자로서 저런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피해 당사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극히 제한적이고 절제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개인정보는 거의 언론에게 거의 무방비로 거의 전폭적으로 공개됐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문제고 또 한동훈 장관은 공적인 인물이지 국민 일반과 비교해서 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역시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운 그런 어떤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관선 변호사님, 지금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 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민주당 아니 그것과 그건 다른 것 같아요. 다릅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이제 퍼블릭 피거라고 하죠. 네. 공적 인물은 어느 정도 내에서는 자신에 대한 거에 대해서 감수를 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고발도 있잖아요. 그럼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가 어떤 불법적으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적인 초본에 나와 있는 거, 부동산 계약서에 나와 있는 정보 자체는 사실은 공적 인물이 감수해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더구나 이걸 가지고 이제 악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사건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떤 수사 가이드라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고발이 돼가지고 경찰에 수사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전혀 없고 사실 영향력이 없죠. 근데 경찰을 수사하다가 과연 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해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떤 이런 인터뷰 자체도 본인이 자진해서 한 게 아니고 기자들이 있다가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이제 보복 수사와 연관된다랄지 아니면 이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랄지 이런 말은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압수수색이 진행됐고요.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보름 넘게 지금 잠행 중이죠. 김남국 의원 어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조선일보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진을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모습입니다. 모습을 드디어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잠깐씩 포착이 되긴 했는데 이번엔 당당하게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개딸들에게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통해온 정황도 나오고 있고요. 자,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안산 단원을 김남국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찍힌 김남국 의원의 사진이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 자격도 잃은 지 오래고 그리고 정치 생명도 이미 끝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김병민, 장해찬 최고위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정치 생명을 이미 잃었어요. 더 정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직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국민의 혈세가 하루하루 투입되는 거 말고는. 무소속이 됐지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고 신인의 소속이잖아요. 지금의 잠행과 시간 끌기는 철저히 이제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의 비호 아래, 묵인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서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계속 정치인을 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입장을 밝혀줘야죠. 최병우 의원님, 그동안에도 김남국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을 드나든 것으로 저희는 전해 듣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좀 숨어 다니고 뭔가 피해 다니고 이랬는데 이번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모습 찍혔습니다. 근데 숨어 다녔던 것인지는 조금 불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5월 18일에 그 가평휴게소에서 포착이 됐었잖아요. 네. 뭐 그때도 보니까 뭐 강원도에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뭐 그때 이제 뭐 신부님 만나기 위해서 그 가평휴게소에 들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자택 안산 단원을의 자택과 그 본인의 사무소를 왔다 갔다 한 것으로 그러니까 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회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지역구에서는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의 그 지지층들과는 아마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안민석 의원도 본인과 뭐 통화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계속 그 본인 지역구 활동은 그래도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국회에 안 나오는 문제 이게 이제 언제 끝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인데 이제 국회 윤리특위가 어저께 그 징계 절차에 들어갔죠. 그렇게 되니까 아마 윤리특위 자문위로 넘어갔으니까 자문위에서도 김남국 의원을 불러서 한번 그 반론을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그런 즈음에 본인이 그 공식적으로 국회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자 어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신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함께 보시죠. 김남국 신속 징계 합의를 했습니다.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 그런데 지금 변재일 국회 윤리위원장 민주당 소속인데요. 박덕흠, 윤미향 먼저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그동안에 처리할 생각도 하지 않더니 지금에서야 갑자기 박덕흠, 윤미향을 먼저 처리하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저렇게 되면은 뒤로 점점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 과연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의지가 징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실제로 있는 건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붙는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인데요. 장동영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당대표까지 고개 숙여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윤리위에 직접 민주당도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실제 징계를 하자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부터 하자라든지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정을 하자라고 하니까 뭐 자문위 과정 사실은 생략할 수도 있거든요.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그리고 직접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출석시켜서 윤리특위 위원들이 김남국 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모든 절차 다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제는 뭐 다른 의원부터 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간을 끌면서 김남국 의원의 어쨌든 의원의 임기를 최대한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가장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시간 끌기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국민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끌기 하는 것 아니냐. 신정훈 의원님 어떠세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윤리특위의 제소까지 우리가 합의한 마당에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 그 심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의하고 또 함께 할 것입니다. 다만 절차라든가 과정을 무시하는 이런 어떤 그야말로 날림 심사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공평해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김남국 의원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이 코인에 대한 거래 그 자체가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아니면 또 상임위 이 활동 과정에서 그런 이 사적인 어떤 그 활동을 했느냐 세 번째로 입법 로비하고 이 연관이 있느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본인은 부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객관적인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대개는 이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이 소위 말해서 코인 이 거래를 했다 이런 것들은 드러나 있습니다. 나머지 드러나야 될 팩트가 확인이 돼야 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거 마치 정해져 있는 절차도 다 생략하고 바로 하자 하는 것은 대단히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에서 윤리 규정을 보면 되게 내로남불이에요.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기되는 문제도 김남국 의원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윤리에서 이 여당의 반대에 의해서 전혀 심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내로남불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서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윤리 규정을 만들어야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언론에 의한 정치권에 의한 이런 의혹 제기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 앞으로 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좀 확인돼야 될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된다. 결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감싸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런 어떤 이 심사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외관상 보면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1년 이상 묵혀놓았던 박덕흠 의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왜 이제 와서 먼저 이 김남국보다 먼저 하자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묵혀왔던 거 먼저 하다 보면 김남국 의원이 뒤로 밀릴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회부를 하는데 뭐 한 10일 정도 주고 또 더 시간이 필요하면 또 10일 더 주면 되고 30일, 60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구태여 30일 줘야 한다 하면서 갑자기 이제 절차의 공정성, 물론 절차 지켜줘야죠. 그렇지만 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우리가 이제 저는 두 가지 시각으로 보는데 이제 첫 번째는 민주당이 김남국 사태의 코인 사태의 심각성을 좀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대충 묵힐 거다. 이런 전략으로 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장동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은 친 이재명계 중에서 가장 핵심 아닙니까? 호위무사를 자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주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시간 끌기 하면서 가다 보면 묻힐 것이고 결국은 뭐 흐지부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더군다나 민주당 국회의원이 뭐 우석수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제명이 찬성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어떤 징계나 제명 자체는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하필이면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왜 그러면 박덕흠 의원과 윤미향 의원 건을 먼저 처리하자고 하느냐.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된 게 39건입니다. 김남국 의원 건. 그러면 38건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덕흠 의원이나 윤미향 의원보다 훨씬 더 먼저 윤리특위에 그 제소된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왜 처리 안 해요? 그걸 한꺼번에 하자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오해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박덕흠 의원 건은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현안이 돼 있는 거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윤리특위에 산적해 있는 그 징계 안건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처리하자 이러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갑자기 그 묵혀왔던 몇 년 동안 묵혀왔던 것들을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김남국 의원 처리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죠. 예, 그 말씀 저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박덕흠 의원이 나오는데 수사 결과 죄가 없다고 밝혀진 것을 가지고 윤미향 의원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갑자기 그걸 섞어서 그거 먼저 하자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절차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좀 짧게 단축해서 집중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그거에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처음 윤리에 제소할 때 징계 그 내용을 보면 매우 형식적이고 내용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징계를 하자고 윤리에 특위에 제소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내용 자체가 부실한데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부터 사실은 진정성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도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 김남국 의원에 의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또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는 심사자문위원회가 보통 한 달 이내에 심사를 할 수 있고 또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약 60일까지 심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불필요한 거냐? 이런 국회의원의 제명권은 국회가 생긴 이래 단 한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에요. 예.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제명까지 거론되는 이 심사는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또 그 증거를 또 확인하고 또 본인의 어떤 의견 진술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까지 국회 지금 우리 여러 언론에서 정치권과 유메이드 관계자들의 접촉 내용들을 계속 제기하면서 김남국 의원하고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많이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국회 출입 과정에서 보면 여당 의원들하고의 어떤 면담 기록은 있지만 김남국 의원하고는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김남국 의원은 이런 업계 관계자들하고 만난 적이 없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을 마치 기정사실화 하면서 김남국 의원을 그냥 10일 내에 단죄하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이 공정함과 이 형평성이 좀 어긋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전체 의원들에게 제기되는 이 코인 이 등록을 소위 말해서 이제 의무하고 있는데 만약에 김남국 의원에게 제기되는 그 기준들이 전체 의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또 적용하는데 동의하는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그런 엄정한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심사해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입장이 절대로 감싸겠다라든가 이런 이 윤리 규정을 무력화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출입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가 뭐 만났느냐 접촉했느냐에 그리고 뭐 로비가 있었느냐를 확인해주는 저는 그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지금 이 코인에 관한 가상자산에 관한 문제 공직자윤리법을 할 때 저희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만큼은 이번에 바로 6월 30일까지 등록하도록 하자라고 소위와 전체 회의 과정에서 논의를 했더니 갑자기 민주당이 그러면 뭐 장차관도 다 하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물타기 비슷하게 해서 결국은 지금 그게 통과가 안 되고 다음번 신고부터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은 진정성의 문제를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에게도 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절차가 빨리 진행돼서 실질적으로 절차가 잘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본인께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소위나 전체위에 의해서 김남국 의원을 부르자라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있는 이 사안이 하루빨리 적절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안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을 거부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징계수위가 높아질걸요? 자, 출석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뭐 징계 수위 높아져 봐야 뭐 최대 제명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비판한 민주당 대학생위원회를 향한 친명계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 걱정하는 민주당 내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일부 의원들이 청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호할 필요는 없다. 김남국 의원도 청년이 아니냐. 김남국 우리가 보호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민주주의 감수성이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구나. 위기 상황이구나. 정치 폭력이거든요. 이 정치 폭력 욕설 그다음에 뭐 조리돌림 당 어른들이 지켜주고 키워주고 해야 되는 위치거든요. 이걸 누가 위로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외압이나 압력으로 받아들이죠. 대학생위원장은 한참 어리고 당의 후배니까 이런 일 하면은 내가 꾸짖어줘야겠다, 훈계해줘야겠다 이런 식의 꼰대 마인드는 이제는 좀 정치권에서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대학생위원장을 당 대표실 관계자가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일종의 경고성의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2030 세대를 좀 화나게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자, 우선 우리가 이런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검찰청에서 만나자. 검찰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그 압박감을 받죠, 우리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청년 정치인들은 사실은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당대표실에서 호출을 하면요. 얼마나 압박감을 많이 받겠습니까? 긴장이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장소라는 측면. 그다음에 시점은 자기네들이 사실은 당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고언을 했던 직후에 당대표실에서 호출을 했어요. 대학생위원장을. 그렇게 되면 또 이게 굉장한 또 다른 압박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JTBC가 보도한 대로 거기서 구체적으로 당의 도덕성 문제 이런 걸 지적한 거는 잘못됐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거는 확실한 경고다. 왜냐하면 그 면담이 있고 나서 양소영 위원장이 기자들 질문에 대표실에서 말한 거에 뭐 더 보탤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미 그게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김남국 의원의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돈봉투 의혹 사건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하나 살펴봐 드릴 텐데요. 함께 보시죠. 윤관석 의원이 왜 돈봉투 살포를 결심했느냐라고 검찰이 묻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경쟁 캠프, 그러니까 송영길 캠프가 아니라 우원식 후보든 당시에 아니면 홍영표 후보든 이 둘 중에 한 경쟁 캠프에서 금품 살포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급하니까 금품을 살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장동혁 의원님, 만약 그렇다면 이건 그냥 송영길 캠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민주당 캠프에서도 똑같이 했다. 그럼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어느 한 후보만 한 게 아니라 이것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금품을 살포하거나 어쨌든 돈을 주고 표를 매수하는 것이 그냥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의 어쨌든 도덕성에 엄청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역시 이것도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사 변호사님, 이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불리할 텐데 민주당에 상당히 안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수사가 이제 얼마나 확대될지 그걸 지켜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사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정근 전 부총장이랄지 이제 강내호 감사위원 이제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하고 일파만파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과연 상대 캠프,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상대 캠프가
그때 이제 우원식 의원하고 이제 홍영표 의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전체의 취지를 보면 이제 홍영표 의원 측의 경선 캠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좀 추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때도 뿌려졌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면 네. 이건 이제 구체적인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첫째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을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관련된 어떠한 단서랄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언론 보도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검찰에서 홍영표 캠프와 관련해서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미 아마 그 단서적인 것들이 언론에 아마 발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일단은 이제 검찰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사건 자체를 마무리하고 송영길 전 대표까지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든지 기소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수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검찰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증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끝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쪽으로 가든지 간에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저 진술의 이 근거를 어디서 인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명백히 허위라고 생각합니다. 허위다. 예, 윤관석 의원이 본인에게도 불리하고 당에게도 전혀 근거가 없는 네. 상대 후보에 대한 돈봉투 살포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은 네. 삼척 동자가 보더라도 저건 이 허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공교롭게도 홍영표 그 선거 캠프에 네. 상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결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없었고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은 이렇게 근거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공당이라든가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은 정말 원당치 못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정근 그 메모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정근 메모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원욱 의원 그리고 또 김영진 의원, 서른 의원, 김병욱 의원, 고영준 의원 모두가 이 문제를 그렇게 이 메모 자체가 있다 손치더라도 본인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이 소위 말해서 형사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돈봉투 사건 역시 저는 이제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또 이제 형사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걸 계속 의혹 부풀리기 확산을 해 나가는 것은 문제 본질을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에 보면요. 네. 뭐 구체적으로 뭐 홍영표 후보인지 우원식 후보인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경쟁 후보 쪽에서 돈을 뿌리고 있다는 정보를 윤관석 의원이 입수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의 물론 판단이죠. 검찰의 조사 결과죠. 검찰의 판단이지 윤관석 그러니까.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아까 표현하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강내구 전 감사하고 이정근 전 부총장 대화하는 중에 강내구 감사가 윤관석 의원한테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녹음 파일에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이런 부분은요. 네. 구체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윤관석 의원이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 정보가 맞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임박하면 네. 뭐 여기저기 정치 브로커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 저쪽에서 돈 뿌린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검찰이 수사하려면 아까 김광산 변호사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단서가 있어야 돼요.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문제는 이정근 녹음 파일이라는 구체적인 단서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그렇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과정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만나고 접하고 있는데 일단 상황을 계속 좀 보겠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그리고 뭐 해당되는 캠프에서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검찰의 조사 결과는 아마 다른 캠프에서도 돈이 뿌려진 정황이 있었고 그래서 다급하게 윤관석 의원의 지시로 지금 송영길 캠프에서도 돈을 살포했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하고 있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돈봉투 의혹이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다음 달 12일 표결에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지금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프겠죠. 그리고 아마 두 사람의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긴 해도 뭔가 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고민에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이고 머리야라는 제목의 어떤 사진이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일침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조합장에서 선거 같은 데서 몇십만 원씩 주고받잖아요. 일반 국민들 어떻게 되죠? 구속 수사를 받지 않습니까? 사법의 잣대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얘가 전화한 거에 대해서도 방어권인데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나요? 왜 본인이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SNS로 본인 다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법무장관이 뭐 하나하나 답할 필요 있겠습니까? 잘 방어하시면 되죠. 자, 다음 달 12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 행사를 찾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사진 잠깐 보시죠. 자, 지금 현재 무소속 의원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장동영 의원, 이 부분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써부터 두 분 의원에 대해서 뭐 동정론도 나오고 하면서 이번에도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탈당이지만 뭐 무늬만 탈당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행사에 갔으면 그 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 이유는 뻔하고 명백하지 않겠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 워크숍에서 노래까지 불렀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놓치기 아까운 첫 번째 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소식입니다. 자, 전 위원장이 어제 긴급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선관위 특혜 채용 과정과 의원들의 가상 자산을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일단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 임기가 현재 6월 27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정무직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의 권익위가 역사적으로 가장 공정하게 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저 기자 간담회 알고 봤더니 내부의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간담회를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권익위 내부에서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현희 권익위원장 선관위 채용과 의원 코인 조사하겠다. 부위원장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자, 이런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기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뭘 자꾸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왜 내부 논의는 거치지 않는 건지 이런 반발들이 권익위 내부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 어떤 불편한 이견들이 고스란히 표출되고 있는 모습이 어제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행동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전현희 위원장의 그동안의 이제 여러 가지 처리 방식을 보면 본인은 임기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달도 안 남았어요. 6월 27일이면. 그런데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저런 거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의해서 개인정보 이용 뭐 이런 거 부분 다 동의하지 않으면 저거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달 내에 저게 이루어질 가능성, 동의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조사가 끝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임기를 한 달도 안 남겨놓은 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면 아마 전현희 위원장은 나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정말 저게 뭔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이 사안을 신중하게 다루고 정말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부위원장들하고 상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부위원장들이라고 그럼 이런 거 전수조사 반대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의 보여주기, 저는 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내부적인 논의를 안 거친 것도 그렇지만 절차가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통상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자. 그리고 기구안은 예를 들면 권익위에서 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논의가 모아지면 권익위원장으로서는 국회에서 그런 조사 요청이 온다면 제가 남은 임기 동안 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런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갑자기 본인이 직접 나와서 국회에서 어떤 논의나 합의도 없었고 요청도 없었는데 제가 한번 나서서 한번 전수조사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 절차나 모습이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규 부위원장도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단적 행동, 돌발 행동, 다분히 정치적 의도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빠 찬스로 선관위의 경력사원으로 채용된 직원들 가운데서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의 자녀가 있는데요. 입사 원서를 봤더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입사 원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격이 됐다고 하는데 뭐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부분을 사실은 입사 원서에 잘 안 쓰는 것 같긴 한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당시 이제 대선이 있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 그 당시에 당선 가능성 1위 후보로 그 당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일단 선관위 자체는 이제 공정성과 정치의 중립성이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독립기관으로서 이걸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선거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인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 관련된 뭐 그런 문구를 하면 오히려 뭐 선관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부적합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용 보면 이게 막 이재명 대표를 뭐 찬양한달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선관위 고유직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뭐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선관위 고유직 직원이잖아요. 근데 또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오해를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로부터 표창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 사건의 본질의 중요한 부분은 선관위 고유직 자녀가 면접을 통해서 그것도 고유직 동료의 어떤 면접을 통해서 합격했다는 거, 그러면서 승진했다는 거, 이게 본질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자범스러운 거, 또 그다음에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비판과 이제 질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제 권익위가 대한민국 그 공직사의 부패 방지 총괄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라든가 선관위의 문제는 소위 말해서 감사원의 감사라든가 이런 이 소위 말해서 제어 장치가 별로 없는 그런 기관이에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코인 사태라든가 또 이렇게 선관위의 부정 채용 문제는 반드시 재짚어봐야 되고 점검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패 총괄기관의 수장으로서 저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의 표창은 아마 도지사 표창은 어떤 수험생이든 어떤 이 응시생이든 간에 뭐 정치인의 표창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어떤 그 스펙을 좀 더 증명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사실 뭐 이게 이제 직원 채용에 있어서 결정적인 근거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이재명 대표와 선관위의 부정 채용 뭐 이렇게 또 연관시키는 국민들은 없겠지만 이런 논란 자체가 별로 그렇게 생산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킬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선관위에서 뭐 특혜 채용 문제는 지금 뭐 한두 건이 아닌데 지금 이런 내용을 굳이 내가 합격해서 도움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걸 굳이 써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뭐 거기에 수상란을 적으라고 뭐 네모칸을 만들어 준 것도 아닌데 굳이 이것을 썼다면 도움을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단순히 경기도지사로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대선 후보까지 나와서 대선 후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분과의 연관성을 굳이 여기서 넣는 것은 그 자체로서 선관위 직원으로 채용될 거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매우 적절치 않은 내용이고 그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그 합격한 그분 입장에서 보면 저는 달리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문제 부정 채용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요. 또 지금 현재 선관위의 부정 채용에 대한 그 제도적인 개선이랄까 거기에 대한 진실 규명에 대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만은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선관위에 대한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또 비춰질 수 있도록 가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자제하고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와 연결성을 지으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해당 수험생이 경력 사원을 지원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든 뭐 좀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조국 전 장관 딸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자식을 군대 보내도 어쨌든 자식이 무사 귀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족의 마음이잖아요. 가족을 그것도 자기 입시 때문에 감옥에 보낸 거잖아요, 어머니를. 그러고서 나는 내 일상을 행복하게 즐기겠다 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철이 없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 문제가 아닌데 정치화가 되고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풍이 부는 거죠, 당에. 자, 최병우 의원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엄마 감옥 가 있는데 SNS하고 웃고 다닐 때냐 뭐 이런 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철이 없다. 네. 뭐 본인은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홍보수석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계속해서 교수로 있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을 보면 아, 제3자적인 입장에서 조기숙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지금 그 조기숙 교수의 저런 주장, 저런 분석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저는 압도적인 다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기숙 교수의 입장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조민을 철없게 볼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